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9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추파를 던진다. 추파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상당히 이제 가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을과 관련된 어떤 말이 있을까 해서 보니까 낱말에 이렇게 추파라는 낱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추파를 잘못 던지면 상당히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말이 있고 아직도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없어질까요? 뜻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추파 비교적 쉬운 말입니다. 그렇죠? 가을추, 물결파 이렇게 되겠죠? 자, 가을은 역시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대표하는 벼화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자가 있어요. 왜 또 불화자가 붙었을까? 가을에 어떤 강렬한 햇살이 이렇게 별을 있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글자는 사실은 이 불화가 아니라 메뚜기를 구워 먹는다. 가을에 이제 벼 메뚜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추수 끝나고 그때 그 메뚜기를 잡아서 불에 굽는다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것이 원래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파는 물결파예요. 물결. 그러므로 삼수변 물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가죽피가 되겠죠. 가죽은 이렇게 피는 생가죽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피혁이라든지 피혁 제품, 가죽 제품을 피혁이라고 합니다만 동물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손으로 또 우자가 들어가 있죠. 손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내는 모양이다. 자, 그러면 물가죽이 물결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옛날 중국 사람 중에 그렇게 왕안석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결이라는 것은 물껍질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추파는 가을의 물결이다. 가을에 잔잔한 호수에 있는 그런 정말 바람에 살랑거리는 그런 물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추파가 되었을까요? 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사전을 보니 가을철에 잔잔하고 맑은 물결이다. 그렇죠? 상상이 됩니다. 추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뜻이 좀 발전합니다. 은근한 정을 나타내는 여자의 아름다운 눈짓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을의 물결이라는 낱말은 일반 낱말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유명한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식구에 이런 말을 좀 은유적으로 넣게 되면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것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은근히 보내는 눈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자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눈짓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또 세월이 흐르면서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눈짓을 보낸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파를 던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좀 의미가 넓어져서 단지 이성과의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에게 아첨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하는 그런 행동, 그것도 추파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점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시 시에서 나오는데, 우선에 당나라 시인 온정균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보면 시에서 딱 관련된 것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출로읍 조화, 추파침 만하 이런 구절에서 보면 출로라는 것은 봄에 내리는 이슬을 얘기합니다. 봄에 이슬은 아침에 내리겠죠. 봄에 이슬은 읍이라는 것은 적신다는 것이에요. 적신다. 그리고 조화라, 화는 꽃화자죠. 네. 봄이슬은 아침 꽃에 달려있다. 매달려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추파, 가을의 물결은 침한다. 침은 이렇게 적신다, 담근다 그런 뜻이에요. 침, 만하라. 여기 하는 안개를 뜻합니다. 저녁 안개. 가을 물결은 저녁 안개를 적시네. 이렇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서 보면 출로라는 것은 봄 이슬은 물방울이지 않습니까? 결국 추파도 가을의 물결인데 이것은 여성의 눈물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런데 추파가 나온다.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가을의 물결이란 것이 이제 앞에서 본 대로 이성에 대한 어떤 뭐 눈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뜻이 확대되다 가는 것은 역시 이러한 좋은 시구에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면 그게 또 하나의 낱말로 바뀐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당이란 그 중국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후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이욱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송나라 때 굉장히 유명한 시인으로 볼 수 있는데 왕입니다. 왕인데도 너무 문학적인 재질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나라는 결국 말아먹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쓴 어떤 구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게 안색암 상구 추파 횡용류라 이렇게 됐습니다. 안색은 어떤 우리가 안색이 변한다 하듯이 눈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눈빛이 어둡게 이렇게 숨어서 상구라 서로 끈다. 구라는 것은 갈고리를 얘기하는데 눈길로 가지고 서로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눈빛은 넌젓이 끌어당기고 추파는 횡용류라. 추파는 역시 가을의 물결이지만 여기서는 아름다운 눈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매로 횡류라. 옆으로 흐른다. 그렇게 되겠죠. 곁눈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눈빛 넌젓이 끌어당기며 아름다운 눈매로 곁눈질하네. 제가 그냥 한번 해석해 본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뜻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낱말이 중국의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이제 동양 삼국에 다 퍼집니다. 추파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쓰고 있고 동양 삼국에서 다 쓰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을추가 나왔는데 가을추와 관련된 글자 몇 자를 볼까요? 가을추는 이 춘추라든지 봄, 가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단순히 봄, 가을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의 나이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공자가 쓴 춘추시대라는 그런 춘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가을추는 여기 불화자는 사실은 불화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메뚜기를 뜻하는 그래서 가을에 메뚜기를 구워 먹는 그런 시기다 해서 가을이라고 하는데 너무 글자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불화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거북구자 아래에다가 연화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불화자 연화발만 하나 불화자로 바뀌었다. 자, 추자가 들어가는 글자 중에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게 근해를 뜻하는 근해의 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이라고 하죠. 추천 근해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한자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가죽혁자만 빼내게 되면 추천이에요. 그냥 발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근해추다 할 때 근해는 일반적으로 가죽 같은 걸로 만들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죽혁자가 양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도 또 추라고 하죠. 가을엔 역시 보양탕으로 미꾸라지가 좋죠. 추어탕 할 때 가을의 물고기다. 그래서 미꾸라지다. 쉽죠. 이렇게 보면 대략 이렇게 적어도 이 글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추어탕 추구나 미꾸라지 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의 마음이다. 가을과 마음을 합치면 근심이 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을에는 이렇게 추수도 하고 근심이 안 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역시 계절로 보면 이제 봄,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 또 어떻게 근심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을 마음은 근심이다. 예, 우리가 향수를 또는 여행지에서 느끼는 여수라든지 수자는 수심이 깊다든지 할 때 많이 쓰는 글자죠. 자, 파자에 보면 이 가죽 피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발음도 가지고 오고 해서 물결인데 파문을 일으킨다. 뭔가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죠. 물결문이라는 것이죠. 문이. 그래서 파문은 물결문이를 얘기한다. 물결문이라는 것은 돌을 던지면 계속 퍼져서 번지는 것이죠. 그래서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은 뭔가 일이 터져서 자꾸 번지고 커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는 파문을 일으켰다 하죠. 파도 할 때도 이렇게 됩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입니다. 여기서 파는 조금 약한 물결이고 도는 좀 센 물결입니다. 노도와 같다 하면 성남 물결이라 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막 격하게 시위를 할 때 노도와 같은 행진을 보였다면
성남 물결을 할 때 이 도자는 파도의 도자는 좀 큰 물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죽피가 들어가서 만드는 글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돌석변이 들어가면 깨뜨린다는 것이에요. 자, 돌을 이렇게 가죽처럼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낸다 생각하면 깨뜨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깨어진다. 파산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재산이 다 깨어졌다. 그때 파산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흑토를 붙이면 언덕입니다. 언덕파. 뭐 우리나라 지명에도 파주, 경기도 파주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송파 있습니다. 송파는 소나무 언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물결파와 혼동하기 쉬운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물갈래파가 있어요. 모양도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여기에는 가죽피가 들어갔지만 물갈래파에는 삼수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또 이렇게 둘, 또 이렇게 셋. 물결이 이렇게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갈래가 져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번져 나가는 것을 보고 물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낱말 용례에서도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지만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물길파를 써야 될지 물갈래파를 써야 될지. 갈래파는 갈래로 해서 갈라져 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파다, 인상파다, 무슨 파다 할 때 이렇게 파를 굉장히 많습니다. 파벌이다 할 때 전부 이러한 파를 쓴다. 그래서 이 2개는 혼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파란 낱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